미국 정부에서 일했던 한 인물이 충격적인 한국의 진실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전통적인 유럽 전쟁 이론이 한국의 치열하고 날카로운 전투 전략과 비교할 때 그저 과대포장에 불과하다고 단호히 주장했죠. 그러나 그의 발언 뒤에는 더욱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에 맡겨진 작은 나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피와 땀 그리고 국민 모두의 철저한 단결로 기적처럼 생존해온 치열한 전쟁터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폭로는 유럽 중심의 전쟁 이론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며 대체 그는 무슨 경험을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핀란드 대학 제 사무실에 앉아 유럽 전쟁에 관한 책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 안은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죠. 창문 밖으로는 눈이 대학 캠퍼스에 살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연구해 왔어요. 모두가 제 연구를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릭이에요. 핀란드 출신 전쟁 역사학자죠.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왜 어떤 나라는 살아남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한지 연구하고 있어요. 제 책장은 유럽의 전투와 영웅들에 관한 책으로 가득 차 있었죠. 기사들과 성, 그리고 유럽인들이 싸우는 명예로운 방식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온 편지를 집어들었죠. 그들은 새로운 연구, 뭔가 색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벽에 걸린 세계 지도로 향했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에 비하면 핀란드는 너무 작았죠. 러시아는 우리 옆에서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했고 늘 국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거 흥미로울 것 같아요. 에릭 린드스트롬 교수가 제 책상에 학술지를 던지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제 생각의 고요함을 깨고 있었죠. 한국 군사 역사인데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는 꽤 다르더군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 학술지를 바라봤어요. 한국이라고요? 동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에서 제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한국은 그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거대 국가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그들이 살아남은 건 지혜나 힘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저는 그 학술지를 옆으로 치워두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핀란드의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다시 압박하고 있다고 했어요. 경제적인 문제들, 정치적 위협. 마치 핀란드가 늑대들에게 둘러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학술지가 생각났어요. 일어나서 가방에서 그것을 찾았죠. 한국의 역사에 관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데 뭔가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더군요.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와 북한까지.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왔어요.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아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일까요? 다음 날 아침 대학 게시판에서 공고를 보게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 연구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비교 연구할 기회였습니다. 한참 동안 거기 서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료인 안드레아가 지나가다 멈췄죠. 그녀의 초록색 눈이 공고에 대한 제 관심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해봐요. 그녀가 말했어요. 너무 오래 이 사무실에만 있었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이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전쟁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생존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인데. 안드레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심해요, 에릭. 당신은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만 찾으려 하고 있어요. 최고의 연구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죠. 그녀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유럽의 우월성에 대한 제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가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한국의 생존이 전략이 아닌 그저 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요. 몇 주 후 가방을 싸면서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멀리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쟁과 생존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은 유럽 역사책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책들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여권과 서울행 비행기표, 그리고 제가 산 작은 한국어 회화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비행기가 쿵하고 착륙했어요. 16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걸으면서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핀란드와 달랐죠. 마이너스 표지판, 사람들의 얼굴, 소리까지도요. 공기마저 달랐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분비는 공항을 지나 캐리어를 끌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건 현실이었어요.
정말로 여기에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책으로만 읽어본 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제 한국인 가이드인 민준 씨였죠. 생각보다 키가 크고 단정한 검은 머리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보이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죠. 그는 살짝 허리를 숙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에릭 교수님,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죠.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지만 그 사이로 오래된 사찰과 돌담이 보였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나란히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건 예상하지 못했죠.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그저 작고 후진적인 나라였으니까요. 민준 씨가 제 놀라움을 알아차렸어요. 서울은 수도로서 600년이 넘었지만 일부 지역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하면서도 역사를 보존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저를 행주산성으로 데려갔어요. 돌담이 가파른 언덕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죠. 정상에서는 사방으로 수마일을 내다볼 수 있었어요. 한강이 아래로 흐르고 있었는데 넓고 힘찬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민준 씨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방어군은 어느 방향에서 오는 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1593년에는 3,000명의 한국인이 이곳에서 3만 명의 일본 병사들을 막아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 숫자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방어군은 완전히 압도당했을 텐데요. 민준 씨는 논쟁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고대 전투 기록과 지도를 보여주었죠. 한국의 방어군은 가파른 언덕을 이용했다고 해요. 그들은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특별한 활을 가지고 있었대요. 각 한국 궁수는 살아남기 위해 많은 적군을 쓰러뜨려야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제가 말했어요. 기사들이 전투에서 명예의 규칙을 따랐어요. 기사도 정신이 있었죠.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는 생존이 중요했습니다. 패배하면 나라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을 때는 다르게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의 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쟁에 대해 항상 믿어왔던 것과 맞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안드레아가 덴마크에서 우리 연구에 합류하기 위해 도착했어요. 그녀의 차분한 존재감이 이 낯선 곳에서 저를 덜 외롭게 느끼게 했죠. 그녀는 제 시선과는 다르게 요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릭, 이 벽들을 어떻게 지었는지 봐요. 그녀가 고대도를 만지며 말했어요. 이 각도는 공격자들이 오른쪽 마이너스 방패로 보호되지 않은 쪽을 드러내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핀란드인들도 소련과의 겨울 전쟁에서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죠.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녀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제 노트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투 전술은 제가 평생 공부해온 유럽 이론에 맞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존은 명예나 영광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그건 다른 무언가 마이너스 더 절박하고 결연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역사를 통해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죠. 그런데도 한국의 문화와 언어는 남아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죠. 마이너스 무섭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정말로 눈을 연다면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산이 마치 잠자는 거인처럼 우리 앞에 솟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민준 씨가 우리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산성으로 데려왔죠. 위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바위투성이었어요. 우리가 오르면서 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민준 씨는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산성은 1000년이 넘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러 번 적들이 이곳을 둘러쌌죠. 하지만 여러 번 모두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정상에 도달하자 찬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어요. 돌담이 산의 형태를 따라 사방으로 뻗어 있었죠. 수마일을 내다볼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숲, 강, 그리고 멀리 있는 마을들까지요. 누구라도 접근한다면 도착하기 훨씬 전에 발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핀란드에도 오래된 성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다르죠. 우리 성들은 귀족들을 보호하고 평민들을 밖에 두었어요. 이 한국 산성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곳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던 거예요. 마이너스 귀족, 농부, 여성, 그리고 아이들까지. 저기 오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여기로 올라왔던 거죠. 가장 높은 지점에서 민준 씨는 우리에게 소박한 전시관을 보여주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고대 도구, 무기, 그리고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었죠. 저는 한국 활이 들어있는 케이스 앞에서 멈췄어요. 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고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활은 유럽 활보다 작았지만 이상하게 휘어진 모양이었어요. 손에 들었을 때 가볍게 느껴졌지만 믿을 수 없이 강했죠.
이건 의식이나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속도와 살상을 위해 만들어진 거였죠. 한국 궁수 한 명이 화살 10발을 쏘는 동안 일본 궁수는 3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설명했어요. 수적으로 열세일 때는 각 방어자가 살아남기 위해 많은 적을 물리쳐야 했죠. 이 새로운 정보로 제 머리가 어지럽고 있었어요. 유럽 전투 이론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손실이 있어요. 명예로운 퇴각도 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강력한 적들에 둘러싸여 오직 생존이나 멸망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전략이 다른 것도 당연했죠. 나중에 우리는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비가 밖에서 쏟아지는 동안 우리는 한국의 역사로 가득 찬 조용한 전시관을 걷고 있었죠. 저는 끝없는 침략과 방어의 기록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중국, 그 다음엔 일본, 그리고 다시 중국. 세기를 넘어 생존을 위해 싸우는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나요? 제가 민준 씨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한국은 그냥 포기하고 더 강한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민준 씨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관습,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만의 방식. 이런 것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킬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폭풍이 우리 호텔 밖에서 몰아치고 있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하늘에서 고대 전투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에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생존에 대한 제 믿음이 모두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생존이 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러 왔는데 대신 놀라운 것의 증거를 발견하고 있었죠. 사라지기를 거부하고 최대한의 생존을 위해 모든 움직임을 계산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침이 왔을 때 안드레아는 여전히 깨어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제 피곤한 얼굴과 주변에 흩어진 메모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도전받을 때는 쉽지 않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죠. 역사, 생존,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오래된 이해였어요. 그것은 아팠어요. 마치 근육이 더 강해지기 전에 찢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저는 새롭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존경이었어요. 비가 그쳤어요. 아침 햇살이 구름을 뚫고 비치고 있었죠. 창문에서 저는 한국이 오래된 패턴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폭풍이 지나갔든 상관없이 생존하고 재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의 3주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서울 국립문서보관소의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죠. 방은 서늘하고 조용했어요. 주변 책장에는 고대 문서와 기록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원본 전투 기록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저는 제 나라보다도 더 오래된 책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고 있었어요. 종이가 손가락 아래서 연약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한국어 글씨가 제게는 예술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배와 병사들의 그림을 가리키며 번역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전함을 물리쳤죠. 저는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숫자는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꼼꼼한 기록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류에 대한 지식, 전략적 위치 선정, 그리고 완전한 결의였죠. 운이 아니었어요.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서는 한국 군대가 적이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후퇴하는 적을 추격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잔인함이 아니었죠. 생존이었어요. 침략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더 강해져서 돌아올 테니까요. 한국은 같은 적과 2번 싸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유럽 역사책에서는 이런 종류의 전쟁을 야만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가 가고 있었어요. 패배하면 민족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중간쯤 싸울 수 없었던 거죠. 전투에서 패배할 여유가 있는 더 큰 나라들이 만든 규칙을 따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안드레아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현대적인 서울이 생기 넘치게 활기차고 있었죠. 휴대폰을 든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버스와 자동차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파괴되고 재건되었어요. 그럼에도 여기 서 있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제가 틀렸어요. 저는 안드레아에게 말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녀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연구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오래된 생각들은 버려진 상태였죠. 이제 글이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거대한 이웃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한국이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했는지 쓰고 있었죠. 생존에 대한 그들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필요할 때 어떻게 일반 사람들 농부, 여성, 아이들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는 데 동참했는지 쓰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핀란드에서 온 이메일로 울리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제 연구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한올로 교수는 제가 현지인처럼 되거나 학문적 객관성을 버리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썼어요. 예전에는 그의 말이 저를 걱정스럽게 했을 거예요. 이제는 그저 그가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줄 뿐이었죠. 제 노트북의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산성들, 고대 무기들, 전투 지도들. 각각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한국은 우연히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라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핀란드를 꿈꿨어요. 제 나라는 한국처럼 작고 더 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역사를 통틀어 우리도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어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민준 씨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군사박물관에서 한국전쟁 전략에 관한 특별 전시회를 볼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조용한 전시장을 걸으며 고대 전투계획과 무기들을 보고 있을 때 저는 겸손함과 흥분이 이상하게 섞인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제 여정의 보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하러 왔었죠. 대신 틀렸다는 기쁨, 새로운 가능성의 마음이 열리는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각각의 발견이 보물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저 제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작은 나라들이 거인들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죠. 핀란드로 돌아가는 길이 이제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3주 전에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그들이 이해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벚꽃이 마치 분홍색 눈처럼 우리 앞길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이 한국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연단에 서 있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헬싱키 대학의 강의실은 교수들과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 의심, 그리고 약간의 적대감이 보이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저는 한 종류의 역사학자로 핀란드를 떠났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터가 윙윙거리며 제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산성이 보였죠. 가파른 능선을 따라 뱀처럼 이어진 돌담들이요. 이곳이 제 변화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갔어요. 저는 말을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리고 있었죠. 한국이 역사를 통해 단지 운으로만 살아남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몇몇 교수들이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나이 든 남성은 미간을 찌푸리며 팔짱을 끼고 있었죠. 이들은 제 전 스승님들, 제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우리 모두가 수년간 가르쳐온 이론을 지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그들에게 10배나 많은 일본 함대를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전투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공수들이 더 큰 군대에 맞서기 위해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활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설명했죠. 전체 공동체가 함께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게 해준 산성 설계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생존은 운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 탄생한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질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의 전체 문화가 사라졌을 테니까요. 한월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나고 있었죠. 에릭, 당신은 유럽 군사 이론을 완전히 버린 것 같군요. 짧은 방문 동안 현지인이 되어버렸나요? 예전에 저였다면 물러서고 변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6개월 전 핀란드를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똑바로 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유럽 군사 역사만 공부한다면? 제가 대답했어요. 다른 도전에 직면했던 문화로부터 배우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날 핀란드의 위치는 사실 역사를 통틀어 한국의 위치와 더 비슷해요. 우리는 강력한 이웃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예요. 그들의 생존 전략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젊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들은 나이든 교수들이 저항하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한 대륙이나 문화에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이 질문을 하며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이 제게는 인정받는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오늘 모든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유럽 전투 차트 옆에 새로운 지도를 걸었어요. 이것은 고대 한국을 보여주는 지도였고 산성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제 책장에는 이제 핀란드어와 영어 서적 옆에 한국어 문서들도 꽂혀 있었습니다. 안드레아가 우리 학과에 합류했고 그녀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우리 연구에 더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는 민준 씨가 객원 강사로 방문할 예정이었죠. 우리는 함께 핀란드와 한국의 군사 역사학자들 간의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종류로는 최초였죠. 제 학생들이 왜 이것이 중요한지 물을 때 저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핀란드는 역사를 통틀어 한국이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요. 우리는 작아요. 우리 이웃들은 강력하죠. 우리 언어와 문화는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때로 밤에 뉴스에서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그 한국의 산성에 서 있던 것을 기억하곤 해요. 세대를 거쳐 불가능한 상황에 맞서 마이너스 운이 아닌 뛰어난 전략과 깨지지 않는 단결을 통해 살아남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들의 역사에서 저는 단지 학문적 수정뿐만 아니라 제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찾았어요. 이것이 제가 가져온 영약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들도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단결되어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만큼 결연하다면 거인들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다는 이해였어요. 제 여정은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자신의 이론에 대한 증거를 찾아 핀란드를 떠난 그 역사학자는 한국 어딘가에서 사라졌죠. 돌아온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확인이 아닌 진실을 찾는 눈으로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한때 무시했던 곳에서 온 지혜, 한때 저평가했던 역사에서 온 희망,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온 힘이었습니다.